안녕하세요. 역사가 틀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중간사편. 자, 저희가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에 패권을 놓고 총 3번의 전투, 바로 이름하여 포에니 전쟁으로 불리는 1차, 2차, 3차 포에니 전쟁에 대해 살펴봤고요. 뭐 알고 있는 대로 로마가 여기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세계를 접수하고 로마는 점차 제국으로 향한다. 그리고 카르타고는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진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2차 포에니 전쟁과 3차 포에니 전쟁 그 사이에 벌어진 막간극으로서 마케도니아 왕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주전 168년에 멸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르는 3개 대륙에 걸치는 엄청난 대제국, 지금 보시는 여기가 다 알렉산더가 정복한 곳이죠. 대제국을 건설해 놓고 돌아오자마자 바벨론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4명의 장군들이 결국은 치고받고 싸우다가 4명의 장군 카산더, 리스마쿠스, 셀루코스, 프톨레미가 제국을 나누어서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했죠. 이 헬레니즘 국가들 가운데 수도 펠라가 있는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이 지역을 할당받은 사람이 카산더라 했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마케도니아 왕국입니다. 여기가 결국 로마에 의해서 주전 168년 무너지죠. 이 전부 헬레니즘 왕국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버틴 나라는 바로 이 프톨레미입니다. 프톨레미. 이 프톨레미 왕국이 가장 오랫동안 버티고 이 프톨레미 왕국의 마지막 왕이 그 유명한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바로 클레오파트라 11세고요.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남편이 누굽니까? 남편이라기보다 정부죠. 안토니우스 이 연합군을,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군 누가 이깁니까?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박살내죠. 바로 이게 주전 31년에 있었던 악티움 해전입니다. 바로 가장 오래까지 남아서 최후에 사라진 나라가 바로 최후에 사라진 헬레니즘 왕국은 바로 프톨레미다. 프톨레미 바로 클레오파트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헬레니즘 왕국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수도 펠라가 있는 그리스 이 지역을 할당받은 카산더의 왕국의 후예, 바로 마케도니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헬레니즘 통치자들에게 세계는 이제 지중해 동부밖에 없었습니다. 서부는 세계라고 부를 가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은 이해가 안 될 텐데,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서부, 더 멋있잖아요. 근데 동부에 있는 터키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란, 이라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다가 어디 사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이제 외국 발령을 간다, 어디 가시겠습니까? 당시에는 당연히 시리아, 바벨론, 이쪽, 이란, 이라크 이쪽이라는 거예요. 동부. 그쪽, 바로 페르시아의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서쪽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완전히 미개한 지역, 미개한 완전 야만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헬레니즘 통치자들에게 세계는 지중해 세계뿐이었고 서부는 세계라고 부를 가치도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1차, 2차 포에니 전투로 당시 로마가 거의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만약 마케도니아 왕국이라든지 이 헬레니즘 국가 연합이 그 틈새를 이용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로마를 제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전혀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들의 세계관 때문이었다. 세계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중해 세계, 서쪽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신흥국가 로마를 쳐부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중립을 지켜달라는 로마의 요청을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들어줍니다. 그리고서 로마가 이렇게 사투를 벌일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친인척 관계를 맺고 지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그 소중한 12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죠. 그리고서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등 뒤에 로마, 엄청나게 강대해진 로마가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살펴볼 이 마케도니아 왕국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이 프톨레미 왕국까지 헬레니즘 왕국은 로마에 전부 편입되고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이죠. 이 헬레니즘 세계의 분열은 결국 로마에 대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는 것조차 아예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게다가 로마는 이 카르타고 전투를 거치면서 어때요? 특히 한니발로부터 20년 가까이 수모를 당하면서 그걸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도전이 있으면 응전이 있죠. 거기에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로마는 정말로 효율적이고 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전쟁 기계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해진 로마. 그렇죠? 이 헬레니즘 세계의 왕국들은 어때요?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말씀드린 대로 제국이 4개로 분할이 되었다. 이들은 어때요? 지배자들은 또 뭐 그리스인들이죠. 근데 이 지배자인 그리스인들은 지들끼리 결혼하죠. 어떤 뭐 민족 간의 교류라고 하는 알렉산더가 품었던 웅대한 비전, 그런 것들은 전혀 실현되지 못합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정복을 다 마치고 나서 바벨론에 와서 그리스 병사들과 그 현지인들 사이에 대대적인 합동 결혼식을 하고 했죠. 민족 간의 융화, 인류의 공존, 공영, 이런 것들이 알렉산더가 품은 뜻이었다, 비전이었다,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그 후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지배받는 데 익숙한 이집트, 프톨레미죠. 그리고 시리아, 셀루코스, 그쪽은 문제가 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문제예요. 마케도니아 그 지역을 할당받은 카산더, 이 그리스인들 굉장히 자유 시민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마케도니아 왕국의 억압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왕국은 계속 끊임없는 반란에 시달리죠. 남부의 아카이아 동맹, 중부의 아이톨리아 동맹, 이런 것들이, 이 동맹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배자인 마케도니아에 대항하는 거예요. 특히 당시 이제 왕이 누구였는가? 마케도니아의 필립 5세였거든요. 마케도니아 필립 5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은 이 남부 지방의 이 도시국가들 연합은 어떻게 하는가? 당시 떠오르고 있던 신흥 세력인 로마를 이용합니다. 로마의 SOS를 치는 거예요. 또 때마침 로마는 어때요? 그리스 문화에 심취해 있었다. 당시 로마의 지배층은 전부 이제 자녀들에게 그리스 말을 가르치고 로마의 그런 문화,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러한 그리스가 마케도니아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 구출해달라, 구원해달라 하니까 얼씨구나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전투가 티노체팔레 전투입니다. 주전 197년에 일어났죠. 필립 5세는 여기에서 이제 깨지죠. 이 전투에서 로마의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이듬해인 주전 196년 고린도에서 회의가 열리죠. 그리고 로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 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국가들,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이런 도시들 있죠. 이 그리스의 독립과 자유를 선언합니다. 남부 지방의 이 폴리스들은 마케도니아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은 필립 5세였는데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장남 페르세우스는 뭐냐? 정실소생이 아니에요. 측실소생이에요. 소위 말하는 서자죠. 차남 디미트리우스는 바로 정실소생입니다. 적자죠. 예. 자, 이 필립 5세가 누굴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차남 디미트리우스를 사랑한다. 자, 그런데 이 차남 디미트리우스가 로마에 오랜 인질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로마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대영 교육도 많이 하죠. 자기 식민 지배 국가의 어떤 지도층, 그 지역의 왕이 될 사람들을 영국을 유학을 시켜가지고 친영파로 만드는 그런 작전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의 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거든요. 바로 대영 제국의 롤 모델은 로마 제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은 인질이지만 꼭 인질이라기보다는 로마에서 유학 생활을 한 거죠. 로마에서 오랜 유학 인질 생활을 하던 이 둘째 아들 디미트리우스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완전히 로마 찬양론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장남 디미트리우스는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의 틈새를 이제 비집고 들어갔냐. 어떻게 들어갔냐. 바로 동생이 로마와 밀약을 맺고 마케도니아를 팔아 넘기려고 한다. 이렇게 계속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도 부담스럽고 자기가 정말 적대국이었던 로마의 찬양론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입만 열면 로마를 찬양하는데 또 첫째 아들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철떡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차남을 디미트리우스를 반역자로 결국은 처형합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됩니까? 필립 5세가 죽고
장남 페르세우스가 왕이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는 왕이 되고 나서 로마에 맞서기 위해서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합니다. 하지만 주전 168년에 있었던 피드나 전투, 거기에서 결국은 괴멸적인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 마케도니아 왕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영토는 사분할되어서 각 지역들은 자치를 인정받게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쪽 지방에 있던 그리스는 이후 20년간 로마의 패권 하에서 자유와 독립을 누리면서 잘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에 군사 개입할 필요를 전혀 못 느꼈죠. 하지만 냅뒀는데, 왜냐하면 또 그리스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 로마는 사실 뭐 하드웨어는 있지만, 군사력은 있지만 그 정신을 지배하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그 소프트 파워가 없잖아요. 그 소프트 파워에 완전히 밀린 거죠,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가 로마 지배층의 정신 세계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가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자치와 독립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린도 주도로 아가야 동맹을 만들고 로마에 맞서서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 반란이 결국 로마가 파견한 루키우스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면서 이 아가야 지방은 이제 바로 이 발칸반도 그리스 남부 지방은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북쪽 마케도니아 그 지역은 피드나 전투 주전 168년, 그리고 남쪽 지역 아가야 지역은 이제 주전 146년에 결국 로마군에 패하면서 로마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이제 1차, 2차 포에니 전쟁 그 사이에 막강구로 펼쳐진 이제 마케도니아 왕국의 멸망, 그리고 그리스에게 로마에 완전히 편입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